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주식시장. 중요한 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주식시장은 배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예병군의 예각병법에서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이제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 벌써 7강이 됐습니다. 그죠? 빠르게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철강에 대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섬유 업황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시황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과연 이제 통신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미래차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스마트카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장 늘 짚어왔던 대로 한번 짚어봅시다. 시장을. 자, 불마켓적 요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불마켓적. 그 다음에 베어마켓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불마켓은 상승 요인이고, 베어마켓은 하락 요인이 되겠죠. 자, 이 불마켓적 요인은 지금, 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 증시가 바로 경기 부양책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불마켓적 요인입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양시장이, 건전한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반 상승, 동반 하락에 대한 얘기들. 자, 요 부분이 건전하게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가 호전이 되고 있다. 그죠? 글로벌 경기 호전. 그죠? 경기 호전. 이게 경제 지표가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바로 뭐가 있느냐? 중국 증시죠. 그죠? 중국이 지금 새로운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증시가 호전이 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중국 증시 호전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지금 긴 암목적, 즉 단기적인 암목이 아니에요. 그죠? 중장기적 암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단기적 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오를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불마켓적 요인은 크게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베어마켓적 요소가 단기적 요소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지금 미국 증시가 미국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이 뭐냐면 환율에 대한 영향입니다. 환율. 자, 이 환율 1,000원 깨진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죠? 저는 절대 1,000원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무역회사를 운영해봤던 입장에서 환율이라는 것이 급변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
흐름상을 보이고 있고 그 장기 흐름상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다시 반등이 오는데 그것이 절대 1000원을 깰 수는 없는 수준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에 대한 얘기까지 들으면서 얘기를 드렸죠. 그죠? 환율이 절대 1000원은 깨질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환율이 1000원 안 뚫고 내려오고 바로 반등이 오니까 외국인들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국인들 자금들이 수급주체상. 그죠?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이 환율이 이제 1080원 부근 오니까 이제 또 무슨 얘기냐 1200원까지 오지 않느냐는 얘기 나옵니다. 너무 핫한 성격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핫한 성격의 얘기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대내적 요건이에요. 대내적 요건만 먼저 살펴보자고요. 자, 실적 우려. 바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필두가 되어 있죠. 그죠? 삼성전자가 자, 영업이익이 자, 이제 5조대 초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조를 깨고 4조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지금 5조가 된들.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5조다. 발표가 났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계속 지금 5조를 깨겠다, 4조대가 내려오겠다. 그럼 실제로 4조가 된들.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이 발표가 나는 순간 뭐가 된다? 실적이 지금 발표가 나는 순간 불확실성 해소다. 그죠?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나니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발표가 나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대외 변수죠. 홍콩, 그 다음 브라질입니다. 자, 요 두 나라를 모두 가봤던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은 지난주 주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다녀왔는데, 실제적으로, 홍콩의 지금 시위대 근처에서 이날 제가 간 날이었죠. 저녁에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찔리고 이런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홍콩의 폭력 조직이죠. 유명한 폭력 조직입니다. 삼합회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폭력 조직이 가담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홍콩의 현지 신문에서 나왔어요. 그걸 제가 신문을 지금 오늘 안 들고 나왔는데요. 그 신문을 제가 현지에서 그 읽어보고 삼합회에 대한 얘기들을 조합을 해봤습니다. 삼합회는 왜 그러면 이 시위대에 가담이 됐느냐? 결국은 이권 싸움이죠. 그 이권 싸움 때문에 가담이 됐고, 원래는 홍콩이 이제 중국에 반환이 되면서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삼합회 쪽에서도 자기들의 이권 사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지금 시위대에 가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홍콩 시민의 가담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의 느낌, 받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주화를 몹시 열망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일부 어른들, 일부 이제 청년층이 되겠죠. 일부 청년층과 그다음에 폭력 조직 이런 곳에서 가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다수의 홍콩 주민들은 거의 아웃사이더, 즉 구경꾼에 가깝습니다. 구경꾼에 가까운 입장이고, 그리고 그들은 생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유명한 관광 국가죠. 그 다음에 쇼핑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업에 많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장사하기 바빠요. 그죠? 그런 분위기는 조금 느끼기. 전체적인 천안문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전에 천안문 사태, 유혈 사태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유혈 사태와 가까운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시위대가 많아 보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산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 비가 왔대요.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혁명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산을 쓰면요, 대다수의 시위대가 우산을 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산이 한 사람 이상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적으로 커 보인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한 건 아니라는, 즉 우산혁명도 하나의 어떤 트렌드적
관점을 만들어내면서 시위대를 더욱더 좀 크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위장 수법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 글쎄요. 저는 홍콩은 큰 걱정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안문 사태처럼 유혈 사태가 생기고 크게 벌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요건이 돼야 되는가 하면 시민혁명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시민혁명적 요건. 근데 이 시민혁명적 요건이 조금은 덜 갖추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홍콩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껴놓겠습니다. 대외적 변수. 그 다음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월드컵 치르면서 큰일 났죠. 그죠? 돈을 엄청 썼는데 우승도 못했어요. 그죠? 우승도 못했어요. 네이마르 때문에. 네이마르가 크게 다치면서 우승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라질에서 실컷 잔치를 벌였는데 결국은 자 아르헨티나 좋은 일 시켜줬고 그죠? 그죠? 아르헨티나 좋은 일 시켜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르헨티나나 주변 국가들이 즉 독일 그죠? 독일 이런 남미와 유럽 쪽의 국가들만 잔치가 돼버렸고 정작 브라질은 재미를 못 봤어요. 돈 들인 만큼의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컷 놀고 가고 나니까 이제 실컷 이제 뒤처리만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은 축구가 지면요 모든 걸 막 다 깨진 듯이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왜? 게으른 나라입니다. 민족성 자체가 게으른 나라입니다. 왜 게으르냐?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기후적 배경. 자, 왜 브라질이 게으를까요? 자, 브라질이 게으른 이유는요, 날씨 탓이 큽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매번 덥습니다. 사람은 더우면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늘어지죠. 힘들죠. 늘어집니다. 자, 대다수 아시아의 국가들, 홍콩이나, 그러면 싱가포르도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브라질하고 똑같지는 않느냐.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가보시면요. 에어 컨디셔너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한번 가보세요. 떠 죽습니다. 에어 컨디셔너 시스템이 거의 작동이 안 됩니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국민성 자체가. 그리고 하나에 열광하게 되죠. 뭐? 바로 사커, 축구에 열광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커에 열광하게 되는데 이 사커에 바로 축구가 우승을 못하니까 바로 이 국민들이 불만이 생겼고 지금 정부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죠?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조차도 대안이 있는 문제냐? 대안이 없어요. 브라질이 대안이 있느냐? 얘들은 게으른 나라라는 거 왜 강조드리는 겁니까? 대안이 없이 뭐라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대안이 없으면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죠. 에이, 그래. 대안도 없는데 뭐. 이래가 용두사미가 되면, 결국은 또다시 똑같은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 국가가 이번 처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매번 문제가 터졌는데 결국은 늘 용두사미였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는 껴안고 가면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실적 우려, 곧 불확실성 제거됩니다. 왜? 실적들이 다 나오니까. 자, 환율. 여기 1200원 간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가 1000원 안 깨진다고 얘기했다시피 1200원 못 갑니다. 그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단기적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단기란 관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는 구간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구간별로 비합리적인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봐보세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간으로 끊어놓고 보면 2009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구간을 끊어놓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구간이 나온다. 비합리성. 그죠? 비합리적 구간.
이것이 뭐다? 베어마켓적 단기적 요소인 거예요. 자, 즉 합리적 구간은 불마켓적 중장기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장기를 바라보셔야 될 때지 단기로 뭔가를 대응해서 수익을 낼 시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여러분들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가느냐,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번 시장에서 중장기적 흐름을 외쳤으나 결국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자동차와 전자가 같이 빠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화학,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했죠. 화학, 조선, 그죠? 이런 쪽은 리스크가 계속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정유, 마찬가지죠. 이거는 어느 정도 올 3, 4분기까지 이상은 봐야 된다. 그때까지도 명확해지지 않으면 더 투입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게 보는 게 맞는데, 전자, 자동차 섹터를 글쎄요, 이만큼 뺄이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물론 뭐 중국 그 샤오미폰,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저가 폰들의 어떤 공략, 중국 저가 폰들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건 충분히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고급 시장을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 해서 더욱더 고급화된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시블로 해서 엣지라는 이제 삼성의 어떤 굉장히 스마트한 스마트폰이 또 등장을 했고, 기어 VR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감으로 다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그죠? 화웨이와 그 다음에 샤오미에 뺏겼던 그 시장을 그대로 인식시키면서 삼성전자를 빼놨습니다. 과연 이게 그 부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삼성전자가 빠진 거고, 자동차주, 자, 이거 이만큼 뺄 요지가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자동차주가 오늘 반등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자동차는, 자, 10조 5천억이라는 한국전력에 대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합쳐보니까,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얼마 빠졌느냐? 10조 5천억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땅을 10조 5천억 주고 샀는데 시가총액은 세 종목에서 11조 이상을 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땅 산 것보다 더 심하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더슈팅이 나오겠죠. 그죠? 언더슈팅이란 얘기가 나오겠죠. 오버슈팅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도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가 안 되셨다면 이 부분을 꼭 좀 다시 보기를 해서라도 돌려보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지배구조 얘기 드릴 때 이런 얘기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시 보기 해보세요. 제가 지난 얘기 꼭 제가 다시 만들어낸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요.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장을 보는 전략들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반등이 옵니다. 지금 1968포인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상의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자리대다. 왜? 1968은 볼린저 밴드 하단, 여러분들이 배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금 맞물려 있는 자리대다. 그렇다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이 맞았다는 것, 즉 심리적 이평선상 볼린저 밴드 하단에 도달했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고, 그 다음에 불마켓적 요소들이 서서히 제거되어 들어갈 수 있는, 즉 베어마켓적 요소들이 제거되어 들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되고 있는 시점.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시의 반등이 올 수 있는 요인들이 돼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 예각병법 그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에 제가 다루겠다는 얘기는 바로 미래차입니다. 미래차인데요. 자, 그냥 미래차가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카도 있을 거고, 그죠? 그죠? 전기차, 스마트카. 여기에는 전기차에도 또 여러 가지가 나누죠. 하이브리드, 그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인 하이브리드, 그죠? 또 그 다음에 일렉트릭,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죠, 그죠? EL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러니까 요 순수 전기차까지 이렇게 돼 있고, 스마트카는 결국은 이 전기차가 뭘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 이 전기차의 목적이, 미래차의 목적이 뭐예요? 환경보호, 그죠? 탄소 배출권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죠? 이게, 도쿄의정서에서 발의가 됐고, 그죠? 이 환경보호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 그죠? 얘기들이 세계적으로 규제안이 됐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 엘고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탄소 배출권이 구체적인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와 더불어서 환경보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연비 개선. 결국은 연료를 많이 떼우면 어떻게 된다? 환경보호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보호와 연비 개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연비 개선이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또 차량 경량화. 그죠? 차가 가벼워져야 결국은 연비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차 연비 개선에 대해서 시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 최근에 보면 이제 렉서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요타죠, 그죠? 도요타에서도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브랜드마다, 현대차에서도 전기차, 그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념의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에서도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컷 전기차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트렁크를 열어보면, 골프채, 그죠? 골프채, 그리고 온갖 짐을, 각종 짐을 다 신고 다닙니다. 온갖 짐. 이러면서 하이브리드 카를 타고 다니다. 어폐가 있죠. 이런 걸 내려놔야죠. 그죠? 실컷 이런 거 싣고 다니니까 계속 몇 사람을 계속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무게만큼 태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비 개선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연비 개선을 하는 쪽에서는 차량 경량화를 지금 차를 가볍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연비를 개선하려고 하면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차의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내가 왜 연비 개선이 안 되는가 정답이 나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 개선이 안 됩니다. 저는 연비를 포기한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고시시라서 연비 자체가 포기된 차량인데, 그러니까 이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비 개선하고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벌써 여기서 관계된 섹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쭉 나오겠죠. 여기에는 2차 전지도 나올 거고, 그죠? 또 뭐 나옵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 그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 나올 거고. 또 뭐 나옵니까? 자, 전기차잖아요. 그죠? 전기차. 2차 전지. 그 다음 충전 인프라. 그죠? 그 다음에 이 차를 가볍게 만든답니다. 차량 경량화.
플라스틱. 그 다음에 고무.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탄소 강화 플라스틱.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CFRP가 되겠죠. 그죠? CFRP. 탄소가 이제 C잖아요. 그죠? C. 탄소 FRP. 자, 요 얘기 나올 거고. 야, 요거와 관련된 주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차량 경량화, 이건 플라스틱 고무 다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올 거고. 스마트카. 이 전기차에 대한 전기를 유효적절하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카 개념, 즉, 차량 운행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연비 개선. 그게 바로 뭐냐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죠?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자, 벌써 여러 종목들이 지금 눈에 탁탁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몇 종목은 적어도 여러분들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짚어볼까요, 그러면? 몇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전기차. 자, 2차 전지. 그죠? LG화학, 삼성 SDI. 그죠? 또, SK 이노베이션. 또 뭐 있습니까? 삼화전기.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요 종목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우리산업, 이런 종목들, 그죠? 나오죠. 그 다음 충전 인프라, 뭐 나옵니까? 코디에스,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ICT,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고, 플라스틱 관련주, 에코 플라스틱, 이런 종목들 나오죠. 그죠? 고무, 화성 RNA, 나오죠. 그죠? 탄소, 자, 탄소 FRP, 자, 무슨 종목 나와요? 코프라 나와야 되겠죠. 그죠? 코프라 나와야 되고. 자, 스마트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 MDS 테크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인포뱅크 나올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다시, 자,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왜 이 전기차가 꼭 미래차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타고 다니고 있는 가스차, 경유차, 휘발유차,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왜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의 혁신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의 주도 산업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유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유가가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은 전기차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WTI라고 해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죠. 그죠? 웨스트 텍사스 이런 식의 WTI죠. 그죠?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이제 수출을 안 하던 게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석유 자체가 여러 군데 지금 오페크 산유국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WTI 미국, 그 다음에 이런, 그리고 두바이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단합이 안 됐어요.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는 가격 경쟁력들, 자유 경쟁 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까지 가담이 되면서. 그러면서, 즉, 오페크국, 산유국들, 협회조차도 단합이 안 되니까 가격들이 들쭉날쭉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앞으로 이 미래차 시장으로 가버리면, 전기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가솔린 연료에 대한 개념, 디젤 연료에 대한 개념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차로 봤을 때는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서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심지어는 일렉트리카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가깝게 이미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데 한 몫을 했겠죠.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휘발유, 그다음에 디젤,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은 뭘 발생시킵니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죠. 자, 그런데 이런 전기차는 전혀
그린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죠. 유해가스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개념이 환경적인 부분, 즉 탄소 배출권, 즉 탄소가 많아짐으로 해서 공기 중에 탄소가 많아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게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화두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이것을 교토 의정서로 해서 모든 국가가 의정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들은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돼버렸죠. 그럼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규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죠? 그 이유는 이제 충분히 나왔습니다. 탈석유 시대의 흐름에 필연적 결과물이 바로 전기차라는 거,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볼게요. 자, 파리 모터쇼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폭스바겐이고요. 요게 지금 르노 삼성차입니다. 그런데, 자, 이 모양도 예쁘죠, 그죠? 모양도 예쁘고 한데, 르노 삼성 차량의 경우에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가 굉장히 개선이 돼가 나오는, 이건 지금 컨셉트카예요. 사실은 컨셉트카라는 것은 뭐냐면 양산차는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생산할 차를 미리 컨셉트 형식으로 만들어내놓은 차량입니다. 바로 이 파리 모터쇼에서 컨셉트카로 내보이는 거예요. 르노 삼성에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비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비 개선을 급격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이런 차량들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면서 전혀 하이브리드 같지 않아요. 그죠? 사실은 굉장히 일반 차들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즉 외관적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관적 디자인을 훼손 안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의 절정이 되고 있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연비 강화 차량인데 이 연비 강화 차량은 주로 경량화로 해소가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터보라고 얘기하죠. 그죠? 터보 차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들은 뭐냐면, 터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연비는 상관이 없어요. 차량의 출력과 관계됩니다. 그죠? 출력, 마력. 그죠? 이거와 관계돼요. 터보 차저. 이건 이제 블로오프 밸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공기를 확 빨아들였다가 뱉는 소리가 있어요. 터보 차저.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터보 차저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은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서 연소를 많이 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많이 뱉기 위한 시스템이니까 뭐냐? 연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 직접 분사, 고압 분사 이것도 결국은 출력 마력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다단 변속기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바로 연비의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속기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변속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는 여러분들 오토 4단 적용을 많이 했어요. 그죠? 오토 차량 같은 경우에 4단, 일반 매뉴얼 차량 같은 경우에 5단 시스템. 근데 지금은 오토 차량이 6단, 그 다음에 매뉴얼 같은 경우에 8단까지, 그리고 뭐 심지어는 12단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면 그만큼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 구간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역합한 연비가 있어요. 기업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그 기업이가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km를 달리면서 1단으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비가 과소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0에서 10km 1단, 10km에서 20km 약 2단, 30km 되면 3단, 40km 되면 4단, 이런 시스템이 되면 연비가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단 변속기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연비가 관계된 것이고, 그게 요 위로는 출력 마력 쪽이니까, 자, 대기통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12기통 막, 예전에 24기통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그죠? 자, 슈퍼카들
같은 경우에 터보차저 시스템에 12기통을 썼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그렇죠? 포르쉐나 그렇죠?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은 이런 터보차저 시스템하고 대형 기통을 썼죠. 그런데 지금은 소기통, 소배기량 즉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현재 5000cc 차량을 타고 있는데 5000cc예요. 배기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비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출력 마력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고 이 밑으로 보면 경량화 이게 경량 소재 적용이 되면서 차가 가벼워지고 소기통을 적용해도 되고 소배기량을 적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스톱 앤 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기본 사양이에요. 하이브리드 카들은. 이게 뭐예요? 아이들 스톱 앤 고. 여러분들, 이게 전문 용어로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차량이 정지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시동이 다시 걸리죠. 이게 아이들 스톱 앤 고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디젤 차량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량들, 이런 차량들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아이들 스톱앤고 차량을 타고 다녔었어요. 그죠? 포르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기아에서 나온 차량이었죠. 그게 아이들 스톱앤고 차량이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시스템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바로 연비 강화하는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힘만 추구하던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는 연비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폭스바겐에서 나온 XL1입니다. 자, 요거 지어볼까요? 차가 걸윙도어예요. 그죠? 걸윙도어. 이게, 자, 요 차를 위쪽으로 문을 드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걸윙도어라고 하는데, 생긴 건 슈퍼카입니다. 그죠? 매력적입니다. 그죠? 금방이라도, 몰고 나가면, 주목을 받을 만한, 그죠? 젊은 아가씨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사고 싶을 거예요. 그죠? 저희는 사실 이런 차 싫어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들은요, 이렇게 차량이 낮으면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화장실도, 쪼그려 앉는 데는 좀 힘듭니다. 뚱뚱한 사람들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런 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런 스포츠카 시스템으로 나온 게 이제 현대에서 스쿠프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한참 대학교 다닐 시절이었어요. 그죠? 스쿠프라든가, 티비론, 그죠? 그런 차들. 지금은 제네시스 쿠페 이런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이 나오면서 이런 낮은 차량, 즉, 낮은 차량 시스템이 됐죠. 근데 이런 낮은 차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걸윙도어를 채택을 합니다. 문을 이렇게 드는 시스템이죠.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가 가능, 즉, 차문을 크게 열지 않아도 되고, 위로 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윙도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바로, 이 폭스바겐 XL1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XL1은 대단한 차량이에요. 자, 배터리를 가득 충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50km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50km. 그죠? 50km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 서울 시내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죠? 50km. 자, 요거는 전기로 갑니다. 50km까지. 그 다음에 1리터. 그러니까, 즉, 이 디젤 차량이에요. 그죠? 디젤인데, 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50km 다 타면, 자, 디젤, 1kg로, 1리터로 11km를 갑니다. 11km. 그러면, 이 차는 뭐예요? 1리터 갖고 61km를 갈 수 있어요. 하루에 출퇴근이 충분하죠. 그죠? 차 모양도 예쁜데, 디젤 1리터 갖고 하루 종일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출퇴근을 충분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력적이죠. 굉장히 어트랙티브합니다. 이 차가 처음에 국내 언론들이 처음에 되게 비판이 심했어요. 가격 1억 6천만 원이 될 것이다. 배터리 공짜로 충전한다.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고요. 그죠?
2명밖에 탑승이 안 된다. 창문도 수동으로 열어야 된다. 연비를 위해 극단적으로 설계된 차량이다. 아니에요. 모든 좋은 시스템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차들은 무엇보다 뭐가 됩니까? 바로 세금의 혜택을 보죠. 그죠? 세제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세제 혜택을 봐서 가격대가 많이 낮아진 차들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면 또 스마트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차량의 연료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스마트카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그래서 MDS 테크를 올 연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 24,000원대 부근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MDS 테크는 즉 차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앞으로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뭐 몇 가지 기사를 발췌를 해와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가져왔습니다. 자, 코프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코프라가 지금 최근에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코프라가 차량 경량화죠. 탄소 강화 플라스틱 중에서도 폴리아미드라는 섬유예요. 그죠? 이 코프라가 개발한 폴리아미드 기반의 고기능성 폴리머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머는 강도가 높고 열에 잘 견딥니다. 탄소라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탄소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탄소가 뭐가 좋습니까? 탄소가 뭐가 좋아요? 자, 탄소. 기호명으로 C죠. 그죠? C. 탄소. 뭐가 좋습니까? 강성이 좋고. 그죠? 강성. 그 다음에 복원율이 뛰어나고. 그죠? 이런 특징들을 배우셨을 기억들이 아마 나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는데, 뭐 원자 주기율표 이런 것들로만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이 탄소란 성분에 대해서 강성, 복원율, 그죠?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탄소가 실리콘하고 결합이 되면 부드러우면서 강해집니다. 그죠? 부드러우면서 강성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폴리아미드 소재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 폴리아미드 소재는 결국은 차량의 곳곳에 쓰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SK케미칼이 이 탄소, 이 폴리아미드 소재를 생산하는 코프라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코프라의 새로운 사업들이 뭐냐? 바로 이런 차량과 관계된 사업입니다. 폴리아미드 사업 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미래차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어떤 뚜렷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엔진 다운사이징이에요. 다운사이징. 자,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에요. 엔진 자체를 다운사이징, 내리면서도, 그러니까 배기량, 그죠? 그리고 기통, 이걸 다운사이징 시키면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즉 고연비를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뚜렷한 특징이고요. 낮은 배기량인데도 불구하고 출력 자체는 높게 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기술적 발전이고, 그러면서 고연비를, 즉 연비가 좋은 차량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뚜렷한 트렌드가 뭐냐면 차량 경량화예요.
여기서 심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플라스틱 차량이 나올 수도 있다. 강화 플라스틱 차량. 그죠?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연비 개선이 되겠죠. 지금 심지어 무게가요. 이 폭스바겐 XL1이 무게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이 보이죠. 이게 800kg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들은 보면요. 2000kg가 넘습니다. 2000kg이 넘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SUV 차량들은 뭐 3000kg까지 그 차량 무게 공차 중량만 해도 그죠? 공차라 중량이라는 것은 차에 짐을 다 빼고 딱 재는 그 무게입니다. 거기다 짐까지 실으면 더 무게가 더 크게 나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타고 짐을 싣고 하면. 그죠? 공차 중량인데도 거의 1800kg, 2000kg들이 나가요. 근데 요거는 800kg이 안 나갑니다. 요 차는. 그러니까 당연히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차량 경량화 두 번째 트렌드. 세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 IT 연비 기술이에요. 이게 결국은 스마트카 시스템입니다.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죠? 이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강조드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과 맞대응해가면서 시장과 맞서가면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은 이미들 다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새로 추가된 종목이 있다면 코프라예요. 코프라. 이 종목이 뭐냐? 탄소섬유. 그죠? 탄소섬유와 관계된 폴리아미드. 그죠? 그와 관계된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가면요. 2014년도, 2015년도, 이제 2014년도 거의 다 갑니다. 2015년도 다가와요. 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미래 시장을 여러분들이 미리 트렌드를 짚어가지 못하면 손가락 빨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은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기차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하이브리드를 모른다. 나는 스마트카를 모른다. 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모른다. 나는 일렉트리카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추세상 아직 완전 하락적으로 꺾은 것이 아닙니다. 변곡이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큰 시장의 흐름 속에서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 뿐입니다. 그 건전한 조정에서 여러분들 너무 고심하시기보다는 이런 차분히 미래 시장을 준비해 나가는, 즉 미래 시장을 미리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체리 피킹 하듯이 모아 가시는 전략을 쓰신다면 이것이 2배, 이것이 3배, 오늘 하루 5% 빠지고 내일 하루 3% 오르고 그 모레 또 2% 오르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지고 갔을 때 100%를 줄 수 있느냐, 200%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이 문제입니다. 그 관건에서 분명히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미래 자동차에 대한 트렌드고, 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그걸 읽어가시면 내년쯤에 이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100%, 200%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수두룩하게 또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돼서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그때 내가 또 큰 소리 칠 거예요. 봐라! 가지 않았느냐. 제가, 바로 그 조림산업과 관계돼서 강화마루 산업, 현대리바트 얘기 드렸었고, 한솔홈데코, 작년도, 2013년도죠. 연말쯤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것이 3배 가까이 갔습니다. 그죠? 특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 봐라! 이게 됐죠. 그죠? 그럼 지금도 이 시장이 내년 연말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여러분들은 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지켜보시지 마시고요.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투자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도 없습니다. 노 리스크, 노 머니.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자, 이런 좋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중장기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